안녕하세요. 세길공작소 운영자 엄태호입니다. 물리학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리학과 측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단위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법칙들은 뭐 길이나 시간, 뭐 힘, 에너지, 온도 같이 그런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물리량들을 측정하는 것은 어떤 물리량을 어떤 단위값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몇 배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때 그 기준이 되는 단위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물리학과 수학 부분에서요,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계에서 관찰된 것을 수식으로 모델링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관찰과 관계된 것이거든요. 그냥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다라고 하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제 측정을 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측정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그 비율로 그것이 몇 배나 되는가 그 비율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m로 측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1m의 10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측정 대상을 이제 기준과 비교해서 몇 배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측정의 주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측정 기준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했었던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는 임금님으로부터의 4개의 물건을 받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때 어사의 임명장에 해당하는 봉서라는 걸 받고요. 그 다음에 어사가 해야 할 일을 적혀 있는 사목, 그리고 뭐 역졸이나 그 다음에 역마, 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도자고, 그 다음에 도장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패, 그리고 특이하게도요, 노쇠로 만든 표준자인 유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이제 유척인데요. 마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유척은 어디에 쓰였던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농사를 지어도 뭐 얻는 쌀이 부족한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나서 뭐 쌀을 먹다 보면 뭐 보리가 고개를 내밀고 익어갈 즈음이 되면 이제 쌀이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주린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이제 보릿고개다 이렇게 부르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실제로 관아에서는 백성들한테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다시 쌀로 징수를 하는 일이 이제 잦았습니다. 또 뭐 옷감도 뭐 돈으로 사용되는 시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나쁜 탐관오리들이 쌀을 빌려줄 때는 작은 돛박을 이용해서 다시 이용해서 이렇게 빌려주고 그리고 다시 돌려받을 때는 큰 돛박으로 이게 받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또 옷감을 뭐 빌려줄 때 뭐 옷감을 뭐 길이를 재는데 뭐 짧은 자로 재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뭐 긴 자로 재서 받으면 또 이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이제 폭리를 취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탐관오리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암행어사가 이제 국가에서 이제 표준이 되는 자를 가지고 내려가서 실제로 이 탐관오리들을 검사를 해서 탐관오리들을 징벌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유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나쁜 행동을 한 탐관오리들을 징벌할 수 있는 그 증거로 사용이 됐었던 거죠. 바로 이제 유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이제 표준에 해당하는 자가 있어서 그걸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대해서 그 비율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준이 달라지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예로 아메바사의 유처별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조선시대하고는 좀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 그 단위, 영어로는 유니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단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기준이 되는 단위는요, 초입니다. 우리가 1초, 2초, 3초 할 때 그 재는 그 초가 기준 단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길이의 기본 단위는 미터입니다. 미터를 단위로 해서 기준을 잡고요. 그 다음에 질량의 경우에는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온도의 경우에 표준 단위는 K라고 라지 K로 표현하고요. 읽을 때는 켈빈이라고 있습니다. 켈빈이 그 표준 단위가 되는데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도시라고 이렇게 부르는 섭씨 온도 단위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켈빈하고 그 다음에 섭씨 온도 사이에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해주면 바로 이제 켈빈 온도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생활에서는 지금 처음 공부하게 될 고전역학에서는 사실 시간, 길이, 질량 이 단위만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이외에 이제 전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류의 단위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빛에서 이제 빛의 세기에 해당하는 광도를 재는 단위로는 칸델라, CD라고 표현하는데요. 칸델라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을 나타낼 때, 주로 화학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물질의 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위로서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이 몰 같은 경우에는 화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여가지고요. 화학에서 1몰당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계는 SI 단위계라고 합니다. SI 단위계, 국제 표준 단위계고요. 이 SI 단위계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단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나라들 같은 경우는 SI 단위계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국 같은 나라인데, 시간은 똑같은데요. 길이를 인치, 야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질량의 경우에 파운드라는 단위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온도의 단위로는 이제 파렌하이트, 화씨 온도라는 걸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국제적으로는 이 바로 SI 단위계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단위를 정의를 할 때 이 단위가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제 기본상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019년이 사실은 이 단위계에서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킬로그램 정의를 바꾼 것이거든요. 그 뒤에서 이제 킬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현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위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또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 그냥 믿는 겁니다.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이 기본상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단위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펀더멘털 콘스탄트, 기본 상수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빛을 이용하는 것들이 많은데, 세슘, 질량수가 133짜리 원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스펙트럼에서 이제 초미세 구조가 있는데, 초미세 분할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초를 정의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는 우주에서 불변일 거니까요. 그 불변인 걸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값이 고정을 시켜놓고 그걸 이용해서 질량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 질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정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본 전하량,
뭐 보통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에 해당하는 그 기본 전하량을 이용해서 뭐 암페어 같은 걸 정의를 내리고요. 온도의 단위는 볼츠만 상수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보가드로 상수, 이것이 이제 몰을 정의할 때 우리가 보통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고 하는 숫자인데요. 그 아보가드로 수를 이용을 해서 그 몰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감 효능이라고 하는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칸델라를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뭐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역학 부분에서 이제 다루게 될 길이,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질량, 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단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의 단위 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초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요, 이 세슘 원자인데요. 세슘 원자는 원자 번호가 55번이고요. 질량수가 133짜리인 그 원자가 나중에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바닥 상태에 있을 때 6주기 원소거든요. 바닥 상태에 있는 그 전자가 그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그 초미세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초미세준위 사이에서 빛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빛의 진동 주기가 91억 9263만 1770번 동안 반복하는 주기, 그 시간, 이거를 1초로 정의를 내립니다. 이거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외웁니다. 그냥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세슘 원자의 그 초미세 분리상수라고 하는 91억 9263만 1770에 해당한 헤르츠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1초 정의에 사용하는 기본 상수다. 이렇게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하필이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도 하필이면 왜 세슘을 사용했을까요? 저도 굉장히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과학연구소에 좀 의뢰해 봤는데요. 그 세슘이 도대체 왜 초 단위로 사용되는지 잠깐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 세슘을 1초의 정의로 사용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자 번호가 세슘이 55번이거든요. 주기율 파상에서 보면은요, 제일 왼쪽 알칼리 원소에 해당하는 1족 원소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이나 뭐 화학자들이 이제 그 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제 그 알려져 있는 원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수소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서부터 이제 근사적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1족 원소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최외곽 전자라고도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원자과 전자가 한계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수소처럼 해석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슘 원자가 1족 원소이다 보니까 수소와 같은 형태로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세슘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른 원소들 같은 경우에 질량수가 다른 그 동위 원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슘의 경우에는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 원소가 133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가 다 세슘인 거죠. 그래서 다른 동료 원소들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세슘을 이용해서 초를 정의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133짜리 말고도 134, 135, 137 가장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 137인데요. 이 다른 동료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원자로 해서 그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방사성 붕괴의 산물입니다. 나머지 그 세슘 원자들은. 그래서 방사능 유출과 관련해서 뭐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 세슘은 실제로 그 137에 해당하는 세슘이거든요. 이게 자연계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진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 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슘이 자연계에서는 133짜리 하나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세슘 원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길이의 단위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길이의 단위는 1m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때 사용하는 것은 이제 빛의 속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진공 속에서 빛이 진행할 때 앞에서 초가 정의가 됐었잖아요. 그 초를 정의를 내려놓고 그 빛의 속도가 뭐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 요거를 우리가 1m로 정의를 내립니다. 보통 광속 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2억 9,979만 2,458m. 지금 저는 이거는 외우고 있습니다. 2.9979248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대략 우리가 초속 30만 km고요. 미터법으로 대략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 시간분의 거리가 되니까 거리를 우리가 보통 이제 중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여기 거속 시 이렇게 표현하고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바로 이 광속에다가 앞에서 정의한 시간을 이제 곱해 놓고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빛의 속도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진공 속에서 변함이 없으니까 바로 이 광속을 고정을 시켜 놓고 이걸로부터 1m를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자, 이번엔 질량 단위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2019년에 이제 새롭게 정의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킬로그램 원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백금에다가 이리듐 합금으로 만드는 킬로그램 원기라는 게 존재하고, 이걸 1kg이라고 정의를 내려서 그 다음에 그걸 복제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요. 복제하는 과정에서 보면 약간 미세한 그 질량 변화 같은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랜 기간 이렇게 보관하다 보면 이게 뭐 녹이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산화 반응이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질량의 단위가 좀 애매해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시간이나 초의 단위나 그다음에 길이의 단위처럼 어떤 변하지 않는 상수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뭐 대세가 됐었고요. 작년에 2018년도에 그것이 이제 승인이 났고, 그리고 실제로 2019년 5월에 이제 새로운 규정으로 이제 킬로그램이 정의가 됐었습니다. 자, 이 킬로그램의 정의는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플랑크 상수 h라는 숫자를 고정을 시켜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킬로그램을 정의를 내립니다. 이 플랑크 상수의 단위가 줄 세컨드 단위를 쓰는데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드의 단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을 딱 고정을 시켜 놓으면 이 킬로그램과 그 다음에 앞에서 초 정의했고요. 초 정의했고 미터 정의했으니까 이 킬로그램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랑크 상수로서 값이 얼마냐면 6.626 그 다음 070, 0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줄 세컨드로 고정을 시켜놓고 이걸로부터 킬로그램을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이 정의가 사실은 바뀌었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모든 킬로그램을 재는 체중계나 아니면 저울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고요. 정밀하게 정의하는 데에서만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아무 문제가 될 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정상적으로 몇 킬로그램, 몇 그램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벌써 거의 19분 다 돼가고 있네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안 하면 다음 기회에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 기호 표기법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얘기할게요. SI 단위, 국제 표준으로 사용하는 단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호는 기본적으로 대문자를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문자를 쓰게끔 돼 있어요. 소문자로 쓰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단위의 이름이 사람 이름인 경우, 사람 이름에서 유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초 첫 글자를 대문자로 기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의 단위 같은 경우에 세컨드, 초가 되는데 소문자로 쓰는 건 맞지만 대문자로 쓰는 건 잘못됐다, 이런 뜻입니다.
요 켈빈이라고 하는 거는 켈빈이라는 단위는 사람 켈빈 이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켈빈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문자 K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접두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스몰 K로 표현하는 것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킬로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대문자로 쓰는 단위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SI 단위는 아니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리터라고 하는 단위가 있죠. 리터라고 하는 단위는 라지 L로 표현을 합니다. 뭐 보통 그 리터에서 나오는 밀리리터,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기 L자를 쓰는 것이 옛날에는 전부 다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던 것을 얘를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왜 이렇게 바꿨냐면 이 숫자 이 L이 일자 또는 뭐 대문자 I 이런 거하고 이제 헷갈려 가지고요. 그래서 대문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호는 복수일 경우라도 표기 방식을 바꾸지는 않고요. 복수를 의미하는 S 이런 것을 붙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호를 사용을 할 때 문장이 끝인 경우가 아니라면 마침표를 쓰지 않습니다. 마침표를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의 단위가 조합되어 가지고 된 단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다가 중간점을 찍거나 또는 한 칸을 띄워서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크나 또는 뭐 토크 또는 뭐 일의 단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단위에 쓰는 것이 뉴턴,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해서 뉴턴하고 미터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거 표시할 때 뉴턴하고 점 찍어서 중간점을 넣거나 아니면 뉴턴 한 칸 띄고 그리고 미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단위를 다른 단위로 나누었을 경우에는 사선을 긋는 단위가 퍼라는 표현 이렇게 슬래시로 퍼 A, 퍼 B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선을 넣거나 아니면 음의 지수 형태로 표현을 하거든요. 가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런 식으로 사선을 집어넣어서 표시를 해주거나 또는 미터, 중간점 찍고 초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조합해서 얻어진 단위에는 실제로 사선을 그을 때는 한 개의 사선만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선은 한 개만 그어라 이런 건데요. 자,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가속도의 단위입니다. 근데 이거나 아니면 10의 미터 그 다음에 초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건 되지만 초를 두 번 나눴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느냐?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선이 두 번 들어갔으니까요. 자, 그리고 뭐 미터, 킬로그램, 퍼, 세컨드, 세제곱, A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 가로로 묶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사선을 뭐 두 개씩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단위를 표시할 때 숫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기호를 사용을 하는데 이 숫자하고 기호 사이에는 반드시 한 칸을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 띄고 킬로그램은 되지만 5kg처럼 붙이지 않은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 기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호를 표시해 놨는데 거기에다 단위 이름을 함께 혼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단위만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단위의 이름을 또 사용하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물리학에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기본 상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사용하게 될 뭐 초, 미터, 킬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고, 그다음에 단위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리학을 하면서 뭐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지금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기본 상수와 단위계라고 하는 책, 청문각에서 나온 책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발간된 단위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라는 책을 참고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자, 물리학을 하시는 여러분들 멋있습니다. 그리고 더 멋져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